결국 사람들은 아무리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집을 또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돈을 써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특히 집이라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거품이 형성돼 있는데 단단한 거품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거품이 있는 곳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상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작가님 전문 분야 부동산 시장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작가님 어쨌든 투자자 입장이시죠? 네, 투자자.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랑 또 사람들의 심리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완전 짬뽕입니다. 아, 지금 짬뽕. 네. 완전 반등하는 것도 있고 추가 하락도 있고 그냥 보합세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옥석 가리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예를 들면은 분당 같은 경우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근데 다른 뭐 GTX 여기 뭐 들어선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빠졌어요. 아니 과연 부동산이라는 게 과연 호재로 흔들리는가, 아니면 입지 가치 그게 중요한가, 이거를 되게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입지가 호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건가요? 입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호재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지역은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압구정동에 GTX가 정차한다고 해서 압구정동 시세가 막 오르진 않겠죠. 저 멀리 GTX 여기 생긴다 하면 거기 막 시끌시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웬만하면은 입지가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입지가 좋은 곳은 어떤 곳이죠? 일단 일자리와 가까워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일자리는 대부분이 아니라 강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강남이 접근성이 중요한 곳이 일단 좋고, 이런 서울 경기권에서는 지하철역이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반경 1.5km 안에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하철이랑 먼데 신축인 곳과 지하철이랑 가까운데 구축인 곳 하면은 신축에 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하철은 되게 불변하기 때문에 구축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사실 맞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집값 하락은 지금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다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릎이라고 봅니다. 어떤 거는 발목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지금 제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반등한 것보다는 반등하지 않은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송파 같은 경우는 1, 2억씩 반등했거든요. 거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반등 안 한 상태로 실거래가 찍히는 게 전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송파 쪽에 좀 가락동 쪽이 좀 좋다고 보거든요. 저 가락동이 참고로 집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 뭐 어떤 아파트를 보면은 17억이 최고가였는데 현재 시세가 11억 중반이에요. 근데 잠실의 어떤 아파트들은 벌써 1, 2억씩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가락동 쪽에 몇 개의 아파트들은 아직 안 올랐어요. 네, 저는 그런 데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게 정치인들의 테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이거 뭐 종상향 시켜줄 거야, 아니면 여기 뭐 속도 빠르게 해줄 거야,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표를 잡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 새 아파트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집값이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일기 신도시의 특징은 교통이 다 좋아요. 그리고 학군도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촌도 학군 좋고, 일산 학군 좋고, 분당도 학군 좋고, 지하철이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 많이 급락했으니까 사야 할 때를 보세요? 아니면 또 앞으로 또 떨어진다고 보세요? 더 떨어질 곳은 그 지방의 소도시들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매국을 못 줄 것 같아요. 아마 점점 빈집도 늘어날 거고, 인구가 줄면 줄수록 수도권은 메가시티가 되거든요. 일본에서 사례를 들자면, 일본은 인구 감소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노인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있는데 후쿠오카, 나고야, 도쿄, 삿포로, 4군데는 인구가 아직도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의 인구를 다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 광역시라든지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점점 더 인구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사이에 있는 도시들은 소멸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폭락 좀 가파르다 보니까 뭐 가짜 뉴스도 좀 많다고 하던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속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악이다, 뭐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경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 욕을 안 먹어요. 근데 막 진짜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뉴스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불안감을 자극하는 게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좀 조회수도 잘 나오고 클릭률이 높기 때문에, 그 흔히 뭐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런 공포를 조장하면서 되게 불안 심리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위기가 있으면은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좋은 매물들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보는 것도 좀 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량은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풀린 걸로는 알고 있긴 한데. 맞아요. 거래량이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원래는 평균이 한 달에 한 8천, 9천 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많아야 뭐 2, 3천 건이라서 아직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거라서 저는 좀 거래량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아파트 그 자체의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흐름을 보려면은 어떤 지수라든지 뭐 그래프 이런 것보다는 그 아파트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좀만 시간이 지나면 5년 뒤에는 서울의 아파트 절반 이상이 30년이 넘거든요. 그 뜻은 다 재건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플랜카드가 걸릴 거고 근데 거기에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곳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이 더 귀해질 거고 이런 좀 복잡한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개개별의 아파트가 중요하지 사실은 어떤 큰 사이클은 좀 무시하셔도 된다. 큰 사이클이 무시하셔도 된다고 하셔서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하락기나 상승기가 오면 좀 생각보다 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분위기 자체를 뭐 아예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아파트마다 그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다 다르게 흘러갈 거고 그 사이클을 보셔야지 전국 시장을 한꺼번에 보다 보면 너무 이게 막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장 사이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이 좀 많다고 하던데 매매 가격 급락도 올 수 있을까요? 최근에 휘경동의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국민평수 32평이 10억에 분양했거든요. 저는 이 강북 지역에 10억이라는 분양가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분양가가 과거에는 보통 4억에서 6억 사이였는데 이제 10억이 돼버렸다는 뜻은 원자재가가 엄청 올랐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도 올랐고 인건비도 엄청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조차 분양하는 아파트조차 앞으로는 싼 아파트가 없을 것이다. 네. 지방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진짜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문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명 뉴타운, 성남 뉴타운 이런 데는 공급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전세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동네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가는 더 올라간다 봅니다. 약간 다른 접근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막 반포 물량 한창 많을 때 미분양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반포가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낡은 아파트였다면은 지금 시세를 유지 못했을 거예요. 다 새 아파트로 바뀌고 좋아져서 시세가 비싸진 거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쪽이나 서울 쪽도 공급 물량이 많다면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에 또 미분양 주택은 7만 원 정도라면서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요? 뭐 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서울에 인기 있는 단지들은 미분양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아파트는 미분양 없어요. 최근에 분양했던 철산 자이 헤리티지라든지 뭐 휘경 자이라든지 둔촌주공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완판됐거든요. 네, 그런 걸 보시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만 더 집중을 하는구나. 그냥 약간 어설프게 좀 약간 빠져 있는 곳에는 오히려 거기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싶은 곳이라고 얘기하셔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최상급지는 이제 강남 3구랑 용산구일 텐데 여기랑 전세가 매매가는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일단 매매가가 저도 그 친구가 아파트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대치동하고 삼성동 이쪽이 좀 알아봤는데 별로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대형 평수만 막 70평 하는 것들이 몇 억씩 깎여서 거래되긴 했는데 학군이 받쳐주고 그리고 거의 최종 목적지인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습니다. 약간 최상급지보다 살짝 아래인 송파구라든지 아니면 뭐 동작구, 강동구 그리고 이런 쪽이 많이 빠졌지 오히려 용산구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신고가를 쓰고 있는 곳이 좀 많거든요. 강남 쪽도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곳들이 속속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보다 보면은 전세가는 많이 빠졌을지라도 매매가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전세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갭을 하신 분들은 부담이 돼서 그걸 이제 돌려주다 보면 이제 다시 매매가를 추락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매물들은 이미 다 거래된 것 같아요. 금리의 공포는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를 무리하게 하신 분들, 그래서 전세가를 돌려줘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물들은 거래가 좀 이미 됐어요. 근데 그런 매물들은 사실 신축 대단지에 더 많아요.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라든지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뭐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니면 과천의 신축의 대단지에 사람들이 영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강남이란 곳은 워낙 금액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예전부터 갭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가긴 좀 힘든 시장이었어요. 송파에서 하락이 가장 많이 왔고 그리고 반등도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혹시 부동산 시장 하락을 또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신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실업률이거든요. 그 실업률이 낮으면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인데,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실업률이 바짝 쫙 높아질 때가 있었거든요. 실업률이 결국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유동성과도 관련 있고, 만약에 회사에서 네. 정리해고를 많이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전벨트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 실업률이 한 3% 되거든요. 근데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4%, 5%, 막 7% 이렇게까지 간다 싶으면은 서울 부동산도 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1금융권은 괜찮은데 2금융권에서 그 PF 받은 건설사들이 도산할 경우, 그때 막 분양도 안 되고 진짜 막 줄줄이 막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 엄청난 인력이 해고가 되면서 유동성도 확 쪼그라들고 하면서 저는 그때 진짜 좀 장기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 파산이 집값의 추가 폭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또 높다고 보시진 않는 뉘앙스인데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항상 열어두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처음 투자 시작할 때도 음마아파트가 10억에서 7억 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락장은 언제든 올 수 있다.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던, 아파트를 처음 사던 2017년도에도 이거 잘못하면 하락장 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항상 고민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추가 하락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요. 작가님은 집값 하락이 이제 무릎까지 왔다라는 거는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는 보시는 거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강남 집값을 봤을 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돈 주고 다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싼 곳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비싼 가격에. 그래서 이거는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빠지는 게 저도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강남 집을 살 때 좀 저렴할 때 샀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사라고 하면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비싸서. 오히려 저는 좀 더 가성비 좋은 서울의 약간 뭐 동작구라든지 뭐 그런 가성비 좋은 곳을 살 것 같은데 강남은 지금 좀 굉장히 비싼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좀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 언제인지 받아갈 수 있는 신호 뭐가 있을까요? 이 상황이 지지부진하다 보면 이게 바닥인 거예요. 이 뭐 주식으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바닥을 다진다 하잖아요. 그 2010 뭐 한 3년부터 2015년까지 되게 지지부진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좀만 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시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파트 투자는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아파트 하나를 이제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 바닥 근처에 어느 정도 왔다고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니까. 네. 특히 그 아파트는.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얘기해 주셔서 뭐 그건 여쭤볼 수 없지만 좀 바닥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요? 수도권으로 한정할게요, 그냥. 일단 재건축을 앞둔 것 중에도 굉장히 싼 게 있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곳은 변화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진짜 살기 정말 힘든 동네인데 아파트가 되고 나서를 상상해 보면은 되게 좋아질 곳이다. 이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아마 다 아실 텐데 구성남이라고 불리는 곳들, 거기도 지금 8호선을 끼고 재개발이 엄청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거기 막 언덕에 막 되게 빌라도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요. 거기가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나면은 아마 꽤 좋아질 겁니다. 아마 지금의 시세보다는 더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명시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낙후돼 있는데 거기도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은 꽤 좋아질 겁니다. 그런 곳들이 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투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무주택자랑 1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채 더 사셔야죠. 1주택자분들은 한 채를 더 사시거나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기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가고 싶었던 곳과 3억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한 1억 5천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딱 갈아타시기가 매우 좋아요. 노원구 사시던 분들은 동대문구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좋고 강동구 사시던 분들이 송파구 갈아타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갈아타기를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1주택자분들이 하실 거는 좀 저렴한 거 한 채 전세 끼고 사두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일단 청약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되신다면 청약하지만 점수가 안 되면은 청약은 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내 집 마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재작년 했을 때 어떤 특정 지역이 상급지보다 더 높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파주가 일산보다 더 비싸졌다든지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거품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 좀 별로 선호도가 아닌데 32평이 막 9억, 10억씩 하더라고요. 이때 완전 거품이라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집을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거품이 많이 거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해도 괜찮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김작가 TV 업로드된 부동산 전문가분들, 경제 전문가분들 레빙 나와서 영상 보셨죠? 근데 거기서는 그래서 다수가 무주택자가 지금 집 마련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그 더 떨어질 여지도 거기 나오셨더니 이제 불량님도 뭐 약간 여유롭게 기다려도 된다 얘기하셨는데 작가님이 왜 생각이 좀 다르세요? 물론 그 중에서 한 분은 이제 실수요자는 지금 사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긴 했지만 네, 저는 그 가격 대비 더 많이 빠진 것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반등한 곳은 사실 보실 필요 없고, 이거는 진짜 거의 반토막 났다? 이런 곳들은 저는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무주택 분이 수도권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아파트. 일부 아파트죠.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빠졌는데 반등 안 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보셔도 좋고, 그냥 아파트가 오래돼서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아파트들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인데 많이 빠졌거나 구축인데 인기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좀 지금 사도 된다는 의미신데 어느 쪽에 좀 많이 있나? 아, 되게 김 작가 TV가 성장하는 이유가 있네요. 저희 다 빨아먹는 채널이라서. 제가 너나이님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진짜 다 털리고 간다 그런 말씀하셔서. 너나이님 3시간 촬영하고 갔습니다. 아, 네, 저도 뭐 다 털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 올해 초에 좀 매력적으로 봤던 거는 강동구였거든요. 거기가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18억 하던 게 막 10억 언저리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한 7억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는 기회가 있었다고 봤는데 최근에 반등이 또 왔어요. 강동구에도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동이 온 곳이 있고 안 온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온 곳들 좀, 강동구에도 여러 동네가 있지만 가장 좋은 곳은 상일동역과 고덕역이거든요. 근데 그쪽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입주가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인천 쪽에 루원시티라든지 검단 이쪽에 입주가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32평대가 현재 4억 초반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4억은 다 넘을 거거든요, 분양가 자체가. 근데 지금 그 새 아파트가 4억 초반이다? 32평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검단이라든지 뭐 루원시티 여기는 그 지하철 연장 호재가 있어서 그 연장 쪽에 좀 가까운 곳으로 좀 이왕이면 그쪽에 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억 초반에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물가를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해 주셔서, 그럼 작가님은 집값은 결국 뭐 수도권에 한정을 한다면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어요. 투자를 할 때 음마아파트를 그때 살 형편이 안 되긴 했지만 음마아파트가 7억 되는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가성비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억 넘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아무리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집을 또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돈을 써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특히 집이라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거품이 형성돼 있는데 진짜 거품인 곳이 있고 단단한 거품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거품이 있는 곳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집값 뭐 10년 향후 위험한 이유로 뭐 인구 감소, 그다음 가구수 감소 얘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인구 감소는 사실 이미 시작됐죠? 네. 수도권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세대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릴 거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 한정해서죠? 수도권에 한정해서요. 네. 근데 지방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위험합니다. 인구가 주는 도시는 마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회사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호갱노노나 이런 데 다 인구 유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보셔도 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서울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비싸서. 경기도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경기도 인구는 엄청 늘고 있어요. 서울 경기도는 하나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봐서는 서울 경기도는 좀 점점 더 대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GTX도 깔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철도 그런 연장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도권 부동산은 좀 안전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GTS 같은 걸 깔고 해서 서울과 이제 경기에 이제 이동이 훨씬 더 편해지면 서울과 경기 집값이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이제 경기 집값이 올라가고 이제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살짝 내려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교통이 훨씬 더 편해진다면. 그래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철도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뭐 동탄에는 SRT가 연결돼 있고, 일산 쪽에는 행신에 KTX가 연결돼 있고, 뭐 수원에는 뭐 무궁화호부터 뭐 다 있거든요. 저는 이미 이런 철도가 있는데 GTX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GTX 역산에 5층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GTX역까지 가야 되고 지하 깊이 들어가서 기다렸다 타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삼성역이 도착해서 삼성역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송도부터 삼성역, 집이 송도역 근처고 직장이 삼성역 근처라면 굉장히 좋은데, 그 GTX역과 좀 거리가 있다면은 원래 타고 다니던 버스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하철이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GTX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막 GTX를 막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GTX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집값은 바닥 다지거나 반등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정책이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집값은 더 내려가기 쉽거든요. 지금 규제가 워낙 많은 상태라서 과연 어디까지 풀릴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약간 민심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오르면 또 욕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심하게 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더 내려간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좀 더 조급해져요. 그 추경 매수라고 하죠. 추경 매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팔고 싶은 사람도 양도세 비율이 높아지면 또 안 팔고,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규제가 이렇게 풀리면 풀릴수록 사람들이 더 마음을 놓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은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좀 비쌀 때는 팔고 하는 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저는 자산이라는 거는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팔지 않고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 대신에 좋은 자산. 근데 좋은 자산이라는 거는 뭐 강남 부동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곳, 서울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경기도 중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곳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쭉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꼭 팔아야겠다 싶을 때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조정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현금을 좀 더 확보하고 싶다든지 다른 더 좋은 부동산을 사고 싶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매도를 합니다. 근데 괜히 뭔가 고점인 것 같아서 팔자 이런 건 안 해요. 그리고 저점일 때는 더 팔면 안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 떨어졌으니까 팔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파트가 뭔지 한번 들어보고 아, 여기는 진짜 아니다 싶으면 팔라고 하고, 근데 그냥 웬만한 아파트는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지금 대표님 방식은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거, 나중에 잘 오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투자하듯이 모아서 하나씩 또 자산을 모으고 또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모아가라는 거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나머지 또 사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저걸 사고 싶어요. 그럼 이걸 팔 수밖에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걸 팔고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건 괜찮아요. 더 좋은 부동산을 발견했을 때는 팔아도 괜찮습니다. 그나마 제일 좀 미운 거를 팔고 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사실 부동산 상승기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실거주는 언제든지 집 사도 괜찮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 질문도 많이 했지만 그 대답을 워낙 많이 듣고, 근데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실거주자라면 정말 진리라고까지 어느 순간에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하락기가 좀 시작되니까 이거 아닐 수 있구나. 진짜 아닐 수 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몇 년치 연봉이 날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오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가? 이게 타이밍을 정말 아예 안 재야 되는 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타이밍 무조건 재야 됩니다. 타이밍 무조건 재야 되고, 오히려 투자를 타이밍을 재는 게 더 안 중요하지, 내가 실거주할 집은 타이밍 재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가족의 생활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진짜 이 실거주할 집은 내 전 재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신축이라고 해서 막 급등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그런 곳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될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실거주라도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잘 지어야 된다. 그런 혹시 타이밍이 있다면? 여러 가지 보는 게 있는데 일단 가격이 급등했을 시기를 저는 항상 기준으로 보거든요. 가격이 가장 급등했을 시기가 저는 2019년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을 잡는 게 2019년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해요. 2019년도 가격으로 되돌아갔으면 이거는 사도 되는 가격이다. 급등 전의 가격. 네. 물론 2018년, 19년 이때도 급등했지만 2019년 이후가 더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2019년도 가격이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 소득이든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이때가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싸면 좋겠지만
근데 2019년도 가격이 안 오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게 더 상급지일수록 안 오는데 2019년도 가격이 왔으면은 저는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 2018년 가격이 또 떨어지고 그가 맞추면 좋지만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이 정도 네. 가격이면 나는 사는 게 맞다고 본다. 네. 그리고 기다린다. 네.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랑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강남역에서 저희 집까지 네. 되게 자주 걸어 다니거든요. 네네. 강남역에 교보문고도 있고 해서 아, 강남 교보문고. 예, 책 보러 자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잡아요. 분양? 분양. 예. 아, 그래서 보면은 막 하이엔드 오피스텔 네. 그리고 뭐 어디 바다가 보이는 뭐 어디 속초에 무슨 뭐 호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25평이 17억이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인데. 그래서 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뭐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 있어서 너무 뭐 좋고 뭐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고 월세 얼마 받을 수 있을 거 막 수익률이 18%고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원래 분양한 건 다 좋은 메시지로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거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5평에 아무리 강남이라도 17억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대지 지분도 엄청 작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위험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기 물리신 분들 엄청 많아요. 12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대출을 80%씩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새 이자도 급등해서 이자 내기도 힘들고 팔리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지금 서울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대부분 다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정이 들어가서 좀 학군도 좀 갖춰져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마포에 있는 뭐 트라펠리스 이런 거 있거든요. 아시죠? 네네. 그런 곳은 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막 한 동으로 지어져서 되게 작은 평수 막 쪼개져 있고 그리고 간혹 25평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위험하고 진짜 막 초호화 럭셔리로 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입지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IUC가 샀던 뭐 청담 에테르라든지 그런 것들은 워낙 청담동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그런 고급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세가 되는 거지. 괜히 뭐 강남역이다 뭐 어디 뭐 역삼역이다 해서 들어선 오피스텔들은 아무래도 위험이 있어요. 마포 트라펠리스 김작가 TV 전 촬영장이었어요. 아 정말요? 거기에 대형 유튜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재테크 유튜버들 많았습니다. 아 네,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꼬마 빌딩이나 상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 점검 및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수익형 부동산은 네. 그 금리랑 완전 밀접하게 밀접하죠. 연관돼서 그래서 이자를 월세가 감당이 못하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최근 한 4년 동안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30억 하던 게 막 40억, 막 70억까지 올랐어요. 2배가 다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핵심지는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 비강남권들은 좀 매물들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건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건물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뭐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게 나올 정도로 건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야 될 수도 있겠네요. 지나야 되죠. 그래서 거품이 많이 아직까지 끼어 있는 거죠. 저는 끼어 있다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택지인데 막 평당 1억 다 넘고 이런 비강남권인데 그런 곳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그 건물을 한참 알아보러 다닐 그때 뭔가 물건을 소개받고 있는데 거래 완료됐다고 연락 오고 막 그런 시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뭐 오피스텔 거래하듯이 물건 보지도 않고 거래하는 시기가 꽤 길었기 때문에 저는 그 거품이 걷어지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남은 괜찮다라는 거는 강남은 앞으로도 꼬마 빌딩 이런 거는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강남도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닌데 강남을 매수하신 분들이 자산가들이 워낙 많아요. 팔질 않아요. 버틸 수가 있는 거군요. 못 버티는 것들은 이미 거래 다 됐거든요. 그 강남가 그리고 아파트에는 거품이 좀 껴있다고 보지만 자산가들이 워낙 많아서 팔질 않아서 이게 시세가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뭐가 맞는지는 시간 지나봐야.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그게 더 오른다고 얘기하신 분은 강남의 그 한정된 땅에 건물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이제 많지 않다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거품이 너무 많다고 하고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네. 어쨌든 이제 곧 있으면 뭐 동결까지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동결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휩쓸었던 거는 사실 미국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아주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던 것도 있을 텐데 이 부동산 시장 좀 괜찮아지고 집을 사도 된다라는 타이밍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 집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가장 많이 떨어진 이유는 저는 금리가 아니라고 봐요. 아, 금리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이 댓글을 많이 달리실 텐데. 첫 번째 뭔데요? 이유는 비싸서입니다. 아, 비싸서. 두 번째는 금리인가요? 두 번째가 금리입니다. 아, 둘 다 뭐 맞는 말이긴 하죠. 너무 비싼 상태였는데 금리 이슈가 터지니까 그냥 확 꼬꾸라진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랐다면 별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아크로 리버파크가 5억이다. 네, 근데 금리가 뭐 15%다. 제가 지금 사러 가겠습니다. 거기가 5억이라면 지금 사고 싶다. 저도 몇 채 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절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필요가 저는 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상대적 박탈감도 너무 크고 그리고 거품이 더 형성되다가는 더 피해자도 많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잘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많게는 50%, 좀 평균 한 30%, 30% 정도 빠졌는데 저는 한 30% 빠진 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30% 빠진 게 보통 2019년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때 가격이면 내 집 마련이든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님 부동산 투자 언제 처음 시작하셨죠? 2010년이요. 2010년이면 지금 이제 한 13년 정도 지났잖아요. 13년 동안 부동산 투자해 보시니까 결국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팔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주식 오릅니다 해서 막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마이웨이를 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유리 멘탈이라 주식을 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하게 됐지만 한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거기에 성공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부동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서 좀 기다리고 귀찮은 게 있더라도 집 수리하러 다닌다든지 이게 좀 지겨울지라도 집 수리 열심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논에 물이 찬다 하면은 논에 물 빼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산의 증식을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같이 이제 부동산이 좀 하락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몇 년 전에만 해도 이제 재테크는 부동산이다 했는데 지금은 또 부동산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부동산도 쳐다보지도 않는 분 요즘에 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2030 세대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동산 계속 찾아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의식주와도 다 연관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먹는 쌀, 그럼 과일 이런 거 다 과수원하고 논밭에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다 부동산이고 뭐 백화점, 뭐 마트 이런 것도 다 부동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부동산에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어떤 형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네, 대신에 꼭 하셔야 될 거는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집 마련은 꼭 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 집 마련이 주는 자산의 차익보다는 내 집 마련이 주는 안정감과 그리고 내가 여기 계속 살면은 뭔가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뭔가 정을 붙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하나는 수원에서 되게 오래 거주하셨는데 수원에 아파트들 엄청 많이 사신 거예요. 그걸로서 또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지역에 뭔가 터를 잡는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자녀한테도 그렇고 뭔가 내 집 마련 꼭 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어디가 많이 빠졌는가 어디가 반등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로서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혹시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김 작가님 실제로 보니까 되게 잘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른 채널에 가면은 질문이 사실 많진 않거든요. 근데 질문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김 작가 TV의 성장 동력이 아닌가? 다 뽑아 먹어야 돼서. 되게 꾸준히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셔서 성공의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제가 그 다음 드리는 말은 작가님이 저한테 좋은 말 해주셔서 덕담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요 책을 이제 완독을 했는데 나의 돈 많은 이제 고등학교 친구 요 책이 솔직히 이제 제 옆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대단한 스킬을 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걸 담지도 않으셨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런 부자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우리는 되게 스킬을 찾잖아요. 사실 스킬을 얻고 싶고 근데 마인드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카메라 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 마인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엄청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 마인드를 깨트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깨트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 지인들 보면 지나보면 깨진 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깨지기 전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건 내 세계가 무너진다고도 저는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인드를 깨지게 해주는데 요 책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특히나 가독성이 너무 좋다. 요 책 딱 2시간, 3시간이면 저희 완독을 거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책 제가 지금 광고받은 것도 아닌데 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인드나 이런 것들 특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좀 많이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쉽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울림이랄까? 이런 게 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작가님과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송희국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